안녕하세요. 핑카나의 천천히 읽다 시즌2 입문세 다락방입니다. 오늘은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이야기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책은 빅터 프랭클이 나치의 강제 수용소에서 겪은 이야기를 쓴 글을 모은 것인데요. 일부에서는 강제 수용소에서의 체험을 적고 있고요. 2부에서는 로고테라피의 기본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럼 오늘의 이야기 손님을 모셔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기현입니다. 안녕하세요. 고유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선생님들. 고유수 선생님은 책이 어떠셨어요? 이거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도 되게 잘 읽히긴 읽혔어요. 오히려 저는 되게 맹숭하다? 왜냐면, 이것이 인간인가 있잖아요. 프레모레비는 더 마음이 되게 무거웠거든요. 그건 진짜 무거웠었는데, 오히려 이거는 어쩜 이렇게 덤덤한가,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생각보다 되게 빨리 읽혔던 것 같아요. 저도 좀 이게 그랬던 것 같아요. 음. 이게 앞부분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그냥 단지 그 경험을 쓴 게 아니라 그걸 인해서 2부에서 하려는 얘기를 보충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 직접 겪은 얘기를 쓴 거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니까 되게 그냥 담담하게 읽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되게 심각하고 그러면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렇지는 않더라고요. 되게 맞아요. 생각보다 잘 읽히고 사실은 읽으면서 뭐를 말할 수 있지라고 생각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냐하면 경험담이시긴 하지만 그 경험담에서 막 길게 풀어주신 게 아니기도 하고 내가 생각을 되게 많이 해야 되지. 저 빅터 프랭클이 뭐를 많이 써주시지 않아. 물론 뒤에 이제 뒷부분에서 나오겠지만 소제목으로 나와 있어서 그래서 뭐 잘 읽히기도 했지만 이야기해보고 싶었던 건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 뭐 이런 부분을 이야기해보고 싶어요. 로고테라피가 이 책에서는 그냥 의미를 찾고자 하는 의지라고 하거든요. 로고테라피가. 아마 근데 이게 되게 짧게만 이렇게 된 거고 아마 거기 포괄하는 의미가 훨씬 더 클 거예요. 한 줄로 뭐 얘기하자면 이렇다고는 얘기했었어요. 수용소에서 있었을 때에 있었던 그 굶주림과 그 인간으로서의 대접받지 못하는 그런 모든 그런 상황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밖에 풀어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담담하게 풀어내는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그 분노를 다 분출하다 보면은 자기가 살 수가 없으니까 그 담담하게만 풀어내는 그런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지금 배고픈 거를 넘어서는 그 죽음의 위협이 있잖아요. 그래서 또 다른 느낌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사람이 자기들이 가진 게 몸뚱이밖에 없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소유하고 이게 아니라 뭐 아무것도 없는 존재에서 당장에 있는 내 목숨마저도 위태로운 상황이고 사진에 찍혀 있어요. 기차에서 내린 사진. 그게 막 꼭 그건지 모르겠지만 그렇다고 이제 올라와 있는 사진들을 보면 당장 어떻게 될지를 아예 모르잖아요. 불확실한 미래에 여기가 어디지 막 너무 공포를 느낄 것 같은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애들이 있잖아요. 엄마라면 진짜 더 그럴 것 같은 거예요. 발가벗겨지고 90%가 다 그 가스실로 가고 그러잖아요. 이 책에서 오자마자 90%가 다 가스실로 갔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처럼 그러니까 극도의 공포가 첫 번째 단계였고 충격, 두 번째 단계가 이 너무나 당연한 생활에 이제는 이제 너무 막 옆에서 누가 싸웠나 맞았나 막 그런 상황에서 주머니에 있는 빵 조금씩 떼먹었잖아요. 그랬잖아요. 그런 거를 보면 그게 이제 두 번째 단계가 무감각해진다고 얘기했었거든요. 사람이 조건에서 자기가 처한 조건에서 보통은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조건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근데 내가 과거에 매달려 있으면 근데 여기서도 과거로 돌아가긴 해요. 사랑하는 사람 생각하면서 그게 아니라 조금 다른 느낌인데 과거를 돌아서 나 예전엔 이렇게 살았는데 그러니까 비교가 되면 살아갈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근데 저는 계속 뭐라는 생각이 드냐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담담하게 그냥 자기 일상을 쓰는 그런 방법밖에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항상 그 기저에 있는 것은 분노였지 않았을까. 중간에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자기가 정상적인 생활을 하게 되었을 때라고 하면서
괄호 안에다가 수용소에서 나온 뒤로 시간이 한참 흐른 뒤에야라고 얘기를 네. 하잖아요. 이런 거를 쓸 수 있었던 게 이렇게 담담하게 쓸 수 있었던 거는 이제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담담하게 만약에 쓰려고 했다면 쓸 수 없었을 텐데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담담하게 쓸 수 있었을 거고 처음에 이제 이 책이 그런 로고테라피라는 걸 설명하기 위해서 쓴 거다라는 거를 보고 읽어서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계속 이제 그런 식으로 읽으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이 사람의 어떤 경험담을 늘어놓기 위해서 쓴 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니까 막 엄청 거기 감정이입이 되면서 그러진 않았는데 인간이 환경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여기는 너무나 특수한 곳이었고 이런 환경에 영향을 받아서 분명 사람들이 그렇게 무감각해지고 그런 것들이 있었을 거다. 근데 또 환경의 이유만은 아닌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건 그건 것 같아요. 수용소라는 곳에서 막 그렇게 엄청 구타당하고 막 진짜 모멸감을 느끼고 굶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기면서 사는 거에서 느끼는 이런 환경을 자기가 받을 수밖에 없는 데에서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분노라기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도 살아야겠다는 생각을 했던 이유, 이런 환경에서조차 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을까? 뭐 이런 거 아닐까요? 저는 그 앞에 그 이시영 박사, 이 번역하신 이시영 박사가 거기 그런 말 하잖아요. 그 아픈 사람들한테, 환자들한테 당신은 왜 자살하지 않습니까? 하고 물어본다고. 그래서 그게 그 말이 진짜 궁금하기는 하지만 의사가 환자한테 물어볼 말은 아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무슨 생각으로 그런 걸 물었을까? 이 사람은 어떤 걸 생각하고 있는 걸까? 이게 되게 궁금했어요. 그래서 사실은 되게 잘 읽혔는지도 모르는데 저는 이제 그런 여기 그 수용소 생활을 묘사할 때 여기서 되게 자세하게 설명을 안 하잖아요. 여러분이 다른 데서 충분히 봤을 거야 하면서 넘어가잖아요. 이런 관련 영화들 많잖아요, 정말. 그래서 그런 영화들을 우리가 그런 이미 알고 있는 장면들 이런 걸 떠올리면서 보기 때문에 거기에 자꾸 감정이입이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뭐 인생은 아름다운가? 그것도 생각이 나고 뭐 쇼생크 탈출 이 생각이 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영화들이 생각이 났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을 자꾸 갖다가 이입시키니까 맞아요. 감정적으로 막 그러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 사람이 그래서 마지막에 아직은 읽지 않았지만 뒤에 실현의 의미라고 하는 데로 이제 넘어가면 거기서 이제 실현이라는 게 왜 왔을까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실현이 뭐야? 실현은 우리한테 뭘 가져올 거지?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이 핵심이 뒤로 갈수록 나오는구나 이런 생각이 조금 들어서 그래서 이제 이 뒷부분을 읽을 때는 이제 그 관점을 그런 식으로 가져가 보면 우리가 얘기할 때 다양한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되게 의미를 되게 말씀 많이 하시잖아요. 무의미의 의미. 책 이름이에요. 그 왜 이렇게 의미 얘기를 많이 하시지? 뭐 이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그러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의미랑 뭔가 이 빅터 프랭클이 말씀하시는 그 의미에 대한 정의가 좀 더 다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걸 어떻게 기억했지?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사소한 것들 되게 많이 나열하시잖아요. 그 중에서도 뭐 종교 찾잖아요. 종교. 트럭인가? 거기 안에 들어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했었고. 그리고 이제 이 책에서 그 어떤 부분에 보면 그 살아남기 위한 방법을 그 친구가 와서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살아남기 위한 방법으로 항상 그 아침에 힘들겠지만 세수를 하고 면도를 하고 얼굴에 혈색이 좋을 수 있게 얼굴을 여러 번 쓰다듬어서 얼굴에 혈색이 좋을 수 있게 하고 하는 것이 네가 여기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런 것도 재밌었던 것 같아요. 제가 드라마를 보지는 않는데 최근에 한 드라마에서 그 뭐 외모 가꾸는 그런 드라마였나 봐요. 거기서 이 구절을 인용을 해가지고 사람들은 그 외모 가꾸는데 목숨 건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사실 일할 수 있다는 걸 보여줘야 살 수 있기 때문에 혈색을 돌게 한 거잖아요. 생기 있게. 근데 드라마에서는 이제 그거를 마치 외모에 목숨 거는 것처럼 네가 빵 한 조각을 못 먹더라도 외모를 가꿔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그걸 해석해서 갖다 썼다 그래가지고 그런 게 맥락을 잘못 이해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저는 그래서 이 사람은 이제 초반에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도와주려고 여기서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면서 하는 얘기였는데 사실 그 이후에 이 사람한테 야, 살려면 이렇게 해야 돼. 너 살아남으려면 이렇게 해야 돼 하고 얘기한 사람들의 말을 다른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 근데 그게 난 조금 그런 거야. 맨 처음에 혈색이 돌게 해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던 사람은 정말이었던 그게 정말이었는데 어떤 고참이 뭐 신발 나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됐는데 신발을 장화의 위를 자른 다음에 칼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거기다 비누칠을 해라라고 고참이 알려줬다는 거야. 근데 그걸 그대로 따랐던 사람들은 오히려 끌려가가지고 엄청 채찍질을 당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도 나오는데, 왜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다른 데서는 본 적이 없어가지고 뭔진 잘 모르겠는데, 그 이후로도 왜, 이 기차 타고 가면 너 죽을 거야 하면서 주치의가 막 악수하고, 너 정말 안 갈 거니? 그러면서 악수를 할 때 이건 삶을 위한 악수가 아니라 삶과 작별하는 악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계속 너 그렇게 하면 죽을 텐데, 이렇게 했던 방법으로 이 사람이 가니까 다 살았잖아요. 그래서 되게 그게 뭔가 좀 많이 대비됐어. 우리가 뭐 아무리 살려고 애를 쓴다고 아니면 뭐 죽으려고 뭐 이렇게 막 그런다고 해서 그게 뭐 우리 의지대로 되는 건 아닌 것 같다는 생각도 들었고. 이 사람처럼 이렇게 끝까지 살아남을기가 너무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정말 하루에 빵 한 조각 받고 그 콩 몇 알이든 수프를 가지고 빨리 일찌감치 가스실에 가서 죽어버려. 선생님 철조망에 전기 흐른대요. 거기로 가셔도 돼요. 그래서 가장 흔한 자살 방법이 그거라잖아. 맞아요. 철조망에 몸 던지기. 그걸 볼 때 그 구조 자체가 카포였죠. 그 카포도 수감자 중에 더 악랄한 거잖아요. 사실은 이 원래 그 관리자들보다. 그러니까 이 관리자들 있고 카포가 있고 수감자들 있고 수감자들도 이 사람이 언급하진 않았겠지만 서로 살려고 근데 비난하지 않잖아요. 빅터 프랭클이 그냥 저 사람도 살려고 저런 거야. 여기서 그런 말이 있었어요. 전체 덩어리에서 자기네 존재가 일부인 것처럼 얘기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무가치한 그런 존재인 것처럼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런 그림을 이렇게 이미지를 떠올려 보니까 지금 우리 현실에서도 마찬가지로 내가 뭐 왜 살지 혹은 뭐 내가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뭐 이런 질문을 하지 않고 어떤 기준에 맞춰서 그냥 밀려가는 그런 삶이 한도 어떤 면에서는 되게 그러니까 물론 이 수용소 생활에 비교할 수 없죠. 수용소가 훨씬 더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가장 기본적인 뭐 굶주림이나 어떤 비참함을 경험하는 거니까 그거랑은 다를 것 같긴 한데 근데 저는 만약에 공부 안 했으면 거기 쫓아갔을 것 같아요. 그런 삶으로 계속. 그래서 내가 없다는 거, 내가 부족하다는 거, 물질적으로 하지 않은 뭐 소유에 대한 그런 배고픔 때문에 내 삶이 아닌 그런 삶을 살았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이 사람들, 카포가 어떤 기득권을 가지게 되는 그런 과정들도 보면 사회에서의 모든 것을 다 몸뚱이 하나만으로 봤을 때 저는 아마 맨 마지막 꼴찌쯤 위치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맨 마지막 사회에서 둘러싸고 있는 이런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런 게 좀 느껴지더라고요. 고유투 선생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 이렇게 봐도 되게 감사한데 몸뚱이 이상의 것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감사한데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감방 안에서의 그 수용소 안에서의 생활이든 어디에 있든지 그러니까 내가 삶에 대한 그게 의미인가? 삶에 대한 의미? 그거를 꼭 있어야 한다고 얘기하시는 건가? 뭐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네요. 조건은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내가. 근데 그 조건 안에서 빅터 프랭클이 너무 재밌잖아요. 박수 막 치잖아요. 너무 유치한 시를 읽었는데 살아남기 위해서 살인자 카포였으니까 네, 그 86페이지의 문단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군중 속으로 들어가는 얘기 네. 자존심을 지킬 마지막 노력으로 이에 대항해서 싸우지 않으면 그는 자기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생각, 마음을 지니고 내적인 자유와 인격적 가치를 지닌 인간이라는 생각을 잃어버리게 된다. 그리고 자신을 거대한 군중의 한 부분에 불과한 존재로 생각한다. 존재가 짐승과 같은 수준으로 떨어지는 것이다. 자기가 인간의 존엄을 지키려는 노력을 스스로 하지 않으면 결국에는 군중 속에서 그냥 휩쓸려 다니는 짐승처럼 된다. 뭐 이런 얘기. 이게 되게 중요한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계속 이 사람이 이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죽지 않았나. 그 많은 사람들, 물론 뭐 철조망에 몸을 던져서 죽은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기를 원했잖아요. 맞아요. 살아남기를 원했잖아요. 왜 그랬을까?
그래서 이 책 제목 원제가 이게 Man Search for Meaning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이게 의미를 되게 우리는 네네네네. 우리나라에서는 이게 죽음의 수용소에서 이러니까 되게 자극적이잖아. 네네네. 제목이 미닝을 찾는 사람들이니까 그런 관점에서 보면 이런 조건 하에서도 살아야 되나? 살아야 되는 이유는 뭘까? 뭐 이런 생각을. 그러니까 이 사람은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살아야 되는 게 뭐 아까 기현 선생님 말씀하신 대로 사랑이야. 사랑은 육신보다 내가 사랑하는 그 대상의 육신보다 더 멀리 갈 수 있어. 그리고 뭐 즐거움 같은 거를 예술로 승화시키면서 사실 그런데 무슨 예술이 있겠어요. 그런데 맞아요. 그 작은 것에서도 예술이라는 걸 사랑하는 거 그런 마음이 살게 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아주 사소한 행복 같은 거 뭐 상대적이지만 정말로 자기가 행복한 거를 느낀 게 뭐 2번밖에 안 된다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아요. 사실 별거 아니잖아요. 그런 진짜 우리가 행복이라고 세상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거 하고는 정말 거리가 멀지만 그래도 찾을 수 있는 아주 작은 그런 것들을 찾는 게 살아가는 의미를 주는 건가? 지난 시간에 읽었던 마음의 진보에서도 나오고 종교에서 계속 그런 이야기 나오잖아요. 제 오늘 인용하기도 했고 제목이기도 한데 그 빛을 따라간다는 거가 그러니까 뭐 여기서는 어떤 사람은 종교를 뭐 예배나 기도로서 신을 찾기도 했고 그러니까 사실은 의미라는 단어를 어떻게 써야 될지 제가 되게 조심스러운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기존의 그 의지랑 의미가 맞는지 모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리자면 빛이라는 그게 뭐 신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삶의 의미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의지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선생님 지금 말씀하신 행복이나 사랑이나 어떤 진짜 아주 작은 그것이 빛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수용소에서 진짜 어둠뿐인 뭐 괴로움과 절망과 막 고통밖에 없는 거의 대부분이 암흑인 그 상황에서도 빛을 쫓을 수 있는 건 사랑이라고 말하는 것 같고 빛을 향해 갈 수 있는 건 사랑의 힘, 내가 사랑했던 아니면 내가 사랑받았던 그 사랑과의 어떤 기억인 것 같고 유일하게 여기서 원하는 게 사람들이 자기 살아남는 거하고 자기의 친구가 살아남는 거를 원하잖아요. 네, 그 친구가 살아남는 거를 원하는 것도 결국에는 진짜 몸뚱이밖에 없는 이곳에서도 살아남겠다고 자기 친구 살리겠다고 자기 친구를 살리면 대신 다른 사람이 죽는 줄 뻔히 알지만 결국에는 그것도 사랑이라고 볼 수 있지 않나?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사람들한테 다 못된 놈들이야 이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자기도 그런 적이 맞아요. 자기도 친구들 속에다가 숨겨준 적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요. 선생님들 얘기를 들으니까 내가 생각했던 이 사람들의 담담함의 필체의 마지막은 분노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분노가 아니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분노가 아니라 그냥 자기가 경험했던 것을 담담하게 쓰면서 이의 어떤 생각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냥 그렇게 담담하게 쓸 수밖에 없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 것 같아요. 실제 수용소에서 이런 자기의 예를 사례로 들면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너무 완벽한 경험담이잖아요. 임상 있고 근데 이 사람은 얼마나 하고 싶은 말도 많고 하고 싶은 일도 많았을 거예요. 다른 사람 아무도 경험하지 못하는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경험을 했지만 그럼에도 살아남은 사람은 정말 손으로 꼽잖아요. 몇 명 손으로 꼽는 경험들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말들이 정말 많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상적이었던 게 또 상대적인 거 있잖아요. 저는 원래 상대적인 거라는 게 부정적인 느낌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이 작용 자체가 다른 사람에 의해서 뭔가 바뀌는 거잖아요. 상대적이라는 그 단어 자체가. 그래서 이게 되게 부정적인 의미라고 생각했는데 여기서 진짜 부정도 긍정도 없다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생각해보니까. 이 상대적으로 느끼는 행복이 어느 때는 되게 행복하다가 또 어느 때는 되게 괴로움이 빠지잖아요. 아주 작은 것인데, 아직 작은 건 아니지. 이 사람들에게는 되게 큰 일이 될 수도 있었는데, 수용소 옮기다가 거기까지 가면, 거기 좀 무서운 곳인데, 그 전에 다른 수용소로 빠지게 된 거죠. 그랬는데, 그 수용소는 가스실도 없고, 그랬잖아요. 이 사람들 너무 기뻐하잖아요. 한 명이 없어져갖고, 밤새도록 나와서 추운데, 온몸이 꽁꽁 어는데, 밤새도록 그 사람을 기다렸는데, 찾아야 되니까, 이제 벌서는 심정으로 밖에 나가시는데 이 사람들 너무 그럼에도 기뻐했잖아요. 뭔가를 잃어버릴까봐 불안을 느끼는데 이 사람들이 이미 모든 걸 다 잃어버렸잖아요. 자기 몸뚱이 말고는 없는데도
그런데도 그 마지막 남은 몸뚱이에 그 숨 쉬고 있는 몸뚱이조차 잃을까봐 불안한데 그게 가장 크게 작용하는 거죠. 우린 사실 뭐 불안하다고는 해도 당장 내일 죽을 수도 있는데 네네. 내일 당장 죽음이 올 거야라는 생각을 거의 안 하고 살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한테는 그게 현실이었잖아. 조금 있다가 바로 죽을 수도 있는 그런 게 현실이었기 때문에 네. 그게 더 절박하게 느껴지지 않았을까. 우리는 지금 너무 그렇죠. 많이 갖고 있어서 네. 사실 감사한 줄 모르잖아요. 내가 가진 이 많은 그렇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함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은 정말 그 몸뚱이 하나 남은 것만으로도 살면서 아주 작은 감사함들을 찾아내잖아요. 맞아요. 그 여기서 사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자기 부인을 사랑하고 그 부인을 사랑하는 그 감정으로 인해서 자기가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맨날 노래 가사도 보면은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뭐 드라마를 봐도 다 사랑에 대한 이야기고 사랑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만 딱 봤을 때는 우리가 이 사람처럼 이렇게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사랑이라고 하는 그런 게 그렇게까지 중요하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한 것일까? 그때그때 살아남는 것이 중요하고 사랑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런 생각이 언뜻 들었던 것 같아요. 보통 뭐 사랑이 제일 중요해. 뭐 우리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사랑이야라고 얘기를 할 때 사실 공감이 잘 안 되거든요. 맞아요. 왜 사랑이 왜 음. 어딨어 사랑이 그러면서 맞아요.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기서도 이 사람이 결국에는 나를 살리는 건 사랑이야라고 얘기를 했어. 그 삶의 의미,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의 인간이라는 존재가 어떤 의미가 있을 때 더 의지를 찾게 되는 건 아닐까? 의지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을 때 그 우리가 생각하는 사랑이라는 단어랑은 또 다를 것 같아. 약간 다르실 것 같은데 그분이 이 빅터 프랭클이 아내를 생각하면서 어떤 충만감을 느꼈다고 했거든요. 그 충만감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도 종종 느끼잖아요. 예를 들어서 마음에 드는 가방을 샀을 때 막 충만감 이거랑 좀 다르겠죠. 이건 다르겠는데 가끔씩 그런 게 올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무 막 이렇게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노래하고 이럴 때 막 정말 내 안에 막 신이 막 너무 나한테 뭔가 베풀어 줄 것 같은 그런 신에 대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아무튼 그런 충만감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근데 아무튼 그 사랑하는 아내를 떠올려서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연결할까 생각해 보면 나라는 인간이라는 존재가 사랑을 주었거나 아니면 그러니까 누군가를 사랑했거나 내가 사랑을 받았거나 그게 자체가 살아있다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나를 지지해주는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에 대해서 네. 그런 거에서 충만함을 느낀다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계속 생각할 때 나 혼자 살아갈 수는 없는데 힘이 필요할 때 누군가 나를 지지해주는 느낌? 그런 느낌을 받으면 훨씬 든든하기도 하고 기분이 좋아지기도 하고 뭐 그런 걸 느끼잖아요. 그런 게 바로 사랑인가? 이제 결혼을 하기 전에는 이성적인 사랑에서 사랑을 많이 느끼잖아요. 결혼을 하고 애를 낳고 뭐 그러면 자식에 대한 사랑, 자식도 이제 다 커버리니까 대학을 가고 이렇게 다 커버리니까 자식에 대한 사랑도 그렇게 막 예전처럼 그러지 않는데 요즘에는 어디에서 사랑을 느끼냐면 학교에서 아이들이 나한테 가까이 다가오려고 했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아, 저 애가 지금 나한테 다가오고 싶어라 하는구나. 이런 데서 요즘은 사랑이라는 거를 좀 느끼는 것 같아요. 카타르시스가 막 느껴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런 사랑이라는 감정이 느껴지는 그런 걸 보면은 좋은 것 같아요. 막 옛날처럼 남녀간의 사랑이 막 불꽃이 팍팍 튀고 그런 건 아니지만 점차 나이 들어갈 때마다 그런 거에서 느끼는 사랑이 좋은 것 같아요. 선생님이 애들을 보면 그냥 일대 다의 관계잖아요. 그런 아이들의 그런 마음? 이런 거를 놓치기가 쉬운데 그 아이가 나를 보고 있었구나. 나한테 눈짓을 보내고 나한테 뭔가 되고 싶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 그게 그게 바로 의미이잖아요. 그치, 그쵸. 그 아이는 나에게 뭐 어떤 의미를 주고 싶었던 거잖아. 그래서 나한테 의미가 된다는 거? 그런 게 바로 그러면 사랑인가? 그러니까 제 74페이지에 그런 거 있어요. 빛은 어둠 속에서 빛났다. 나는 몇 시간 동안, 이게 아내를 생각할 때거든요. 나는 몇 시간 동안 얼어붙은 땅을 파면서 서 있었다. 누가 욕했는데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지금 이 사람에게는 또다시 사랑하는 사람과 대화를 나눴. 약간 근데 선생님들 이게
네, 저- 뭔가 이렇게 너무 홀릭한 느낌이 들죠. 너무 푹 빠져갖고 약간 어.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아니, 그 선생님, 사람- 연애할 때 우리 어. 생각해보면, 막 그 사람을 떠올려. 어제 막 나한테 너무 잘해줬어. 막 옆에 있는 것 같은 느낌 들잖아요. 아, 그래요? 근데 여기서 맞아. 그러거든요. 옆에서 쳐다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맞아, 있을 때 맞아. 있잖아. 이 아, 사람이 진짜. 옆에 있는 것 같아. 맞다. 그, 누군가를 되게 좋아하면 내가 더 잘 살고 싶게 만드는 것 같아. 누군가를 사랑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자랑스러운 사람, 그리고 또 나 역시 그 사람을 더 좋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이 드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어떤 의지 같은 것도 막 촉발되는 것 같기도 하고. 아내하고 얘기하는 것처럼 너무 막 행복해 하면서 하고 있는데 어떤 새가 와서 앉아서 자기 주변에 앉아서 자기를 천천히 바라보고 있으니까 이 새가 혹시 아내의 영혼인가? 이 사람은 이때는 아직 아내가 죽었는지 어떤지 몰랐던 상황이잖아요. 네네네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내의 영혼이 얘한테 왔나? 이렇게 생각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꿈의 얘기도 하고 있는데, 수감자들이 가장 흔하게 꾸는 꿈 58페이지에 나오는데, 먹는 꿈 꾸잖아요. 네네네. 온통 뭘 희망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모든 게 다 사라져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오로지 꿈꿀 수 있는 거는 먹는 거, 맛있는 음식을 먹는 거. 그러다가 이제 그 꿈에서 깨어나면 더 막 현실에 이 비참함에 더 그러면서도 이 사람이 한 번 또 동료가 악몽 꾸고 소리 지를 때 깨우려고 하다가 내가 지금 여기가 무슨 더 짓을 하려고 우울한데. 그 짧은 꿈이라도 할 수 네. 있는 거잖아요. 물론 맞아요. 돌아오면 더 비참하겠지만 네네. 와, 이게 산다는 게, 그 작은 행복도 뺏으면 안 되는 거다. 무감각이라는, 그러니까 처음에 충격받고,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이 무감각 상태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무감각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꿈에서 맛있는 음식을 찾고, 살면서 노을에서, 그리고 꽃에서 맞아. 아름다움을 찾고, 순간순간 재미있는 유머를 찾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자기를 방어하기 위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무감각으로 무장을 한 상태에서도 아름다움이랄까, 뭐, 사랑이랄까, 이런 거는 필요하다. 그게 바로 인간의 존엄성을 잃지 않는 일이겠다. 그러니까 동물이 되지 않는 거죠. 아까 그 읽었던 부분에서 스스로 군중 속에 동물이 되려고 하는 거는 네네. 휩쓸려 다니는 거잖아요. 그냥. 오로지 그냥 이번 한 끼를 먹기 위해서도 나오지만 한 끼, 이제 난 죽을 거니까 있는 거 그냥 지금 다 먹고 죽어버릴래. 이렇게 생각하는. 그거는 이제 인간의 존엄이라기보다는 그냥 동물적인 수준. 으로 내려가는 상태니까. 그래서 무감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애들을 끝까지 놓지 않는 것,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선택하는 것, 그런 게 인간 제목에 죽음조차 희망으로 승화시킨 인간 존엄성의 승리라고 하니 인간 존엄이라는 건 그런 건가? 프레모 레비 이것이 인간인가 하고 이 책을 비교해 봤을 때 프레모 레비는 마지막에 자살하거든요. 책의 마지막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봤을 때 마지막에 자살을 하는데 그걸 이제 먼저 깨닫고 그걸 책을 읽으니까 이 사람은 죽을 수밖에 없었겠다. 이런 걸 다 겪고 인간의 존엄성이 이렇게 밑바닥까지 가는 이런 상황을 다 겪고 삶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은 되게 대단한 게 뭐냐면 마지막까지 자기가 그런 삶을 겪었던 그 경험을 승화를 시키잖아요. 맞아. 그게 의미 아닐까요?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대단한 점이 아닌가. 그런 것을 다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자기의 어떤 그런 걸로 받아낼 수 있었던 그런 게 대단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한 50살 정도 먹으면 왜 살아야 되나라는 질문을 하는 그건 약해지는 것 같아요.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 질문이 약해지고 사는 게 즐겁기도 하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아니, 이런 즐거움이 있으니까 삶을 사는 거구나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아닐까? 이런 즐거움이 있어서 내가 사는 게 아닐까? 고수 선생님처럼 20대 때는 나도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되나 이런 생각 했었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나이가 이 정도 되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질문은 좀 희미해지는데 왜 살아야 되지? 이렇게 생각할 때 그게 정답이 있는 게 아니라 각자가 다른 게 있는 거 아닐까? 그랬을 때 빅터 프랭클이 책에서 하는 말은 의미를 찾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의미가 다 똑같은 게 아니라 각자 다른데 이 사람은 이제 여기서 뭐 사랑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게 뭐 사랑일 수도 있고 뭐 다른 거일 수도 있는데 그 각각의 다른 것들이 결국에는 마지막에는 사랑으로 이어진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빅터 프랭클은 우리한테 왜 사는지에 대해서 물 수 없다. 그거는 인생이 우리한테 해야 될 질문이라고. 우리는 그냥 대답하는 존재라고. 우리는 인생에 대답하는 존재라고 그렇게 얘기하시거든요. 오로지 그 질문 앞에서 우리는 오로지 대답하는 존재입니다. 내가 뭐 스스로 그다음은 자기의 삶의 의미를 찾아 나가라는 얘기 아닐까요? 자, 내가 어떤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것인가? 계속 이 사람은 여기서 또 선택할 수 없는 그런 환경 속에서도 인간의 존엄을 지키기 위한 선택은 할 수 있었다.
그런 정신의 자유는 누구도 뺏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물질적으로 갖지 못해서 그것 때문에 엄청 힘들면서 그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이 사람은 자기 삶의 의미를 그 물질적인 거에다가 가치를 두었던 거고, 그게 아니고 뭐 물질적으로는 사실 별로 가진 게 없지만 나는 내가 내 삶에서 이거를 최고의 가치로 갖고 있으면서 이거를 평생 가지려고 노력하면서 살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의 의미는, 삶의 의미는 그거가 될 거고, 각자 자기의 삶으로 보여줄 수 있는 거? 그게 의미 아닐까요? 쌤도 혹시 또 맨날 이제, 네. 최고의 가치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런 질문을 많이 하잖아요, 사람들이. 네. 근데 그걸 어떻게 하나로 말해? 음. 나는 그런 질문 받으면 어떻게 가치를 하나로 정할 수 있지? 이런 생각이. 아니, 그걸 통찰하는 대답이 있지 않을까요? 하나가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 결국엔 사랑이야. 이런 책에서 얘기할 때 보면. 네네. 여기에도 그 진리, 결국에 이 사람이 진리라고 말하면서 했던 게 아까 그 사랑이라는 거더라고요. 69페이지에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렇게 많은 시인들이 시를 통해 노래하고 그렇게 많은 사상가들이 최고의 지혜라고 외쳤던 하나의 진리를 깨달았다. 그 진리란 바로 사랑이야말로 인간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이고 가장 숭고한 목표라는 것이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사랑이라는 건데 어떻게 그게 사랑으로 연결되는 거지? 이런 거는. 오늘 저희는 1부의 앞부분을 읽고 이야기 나누어 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부 뒷부분과 2부를 모두 읽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주신 두 분 선생님 고맙습니다. 주에 다음 주에 고맙습니다. 만나요.